아름다운 유식과 품격 있는 삶의 교육이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홈스쿨 살롱 김은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교육서를 하나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미 2009년에 발간되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책이에요. Disrupting Class. K북스에서 행복한 학교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고요. 혁신 분야 선구자인 크리스텐슨 교수, 하버드대에 있죠. 자기의 동료 그리고 제자와 함께 쓴 공저인데 한근태 선생님이 번역을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야말로 학생 중심의 수준별 맞춤 교육 혁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말하던 맞춤형 교육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개학을 했고 학생들이 각자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원서 제목인 Disrupting Class는 사실은 파괴적인 혁신에 의한 교실,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개학에 의해서 학생들이 현재는 교사가 제시하는 그러한 과목에 또는 컨텐츠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학생들이 큐레이션을 할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과목이 필요하고 자기의 진로에 어떠한 니즈가 있나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나와져 있는 많은 강의들을 큐레이션을 해서 그걸 듣는 거죠. 그렇게 학습이 되어지는 것이 맞춤형 학습이라고 이 파괴적 혁신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srupting Class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복한 학교라는 책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의 신간 행복한 학교에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들어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변화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을 당시니 학교 행정가, 정부 관료, 비즈니스 리더, 학부모, 교사 혹은 사업가이든 어느 위치에 상관없이 행복한 학교는 당신에게 놀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혀 다른 전략, 성공을 담보하는 이야기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파괴적인 계기가 없었다면 절대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코로나는 사실은 이 교육 혁신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간단하게 이 디스트럽팅 클래스 행복한 학교의 요점, 핵심을 몇 가지만 같이 나눠보죠. 개인화된 학습법은 훨씬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학생 중심의 교실은 신기술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 바로 컴퓨터와 그에 따른 에듀테크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컴퓨터는 모든 학생에게 파괴적 혁신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 현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파괴적 혁신을 통해 학교 개혁 시도를 방해한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그러한 근대적인 교육,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직접 만나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이죠. 글로벌 교실에서 경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아무래도 온라인 자체가 훨씬 더 이 사람들을 글로벌하게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행복한 학교는 우리에게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열어줄 것이다 했습니다. 일단 이 클레이튼 넴 크리스텐슨은요, 대체로 첫 번째 책만 자기가 혼자 쓰고 나머지 책들은 거의 이렇게 협업을 하는데, 일단 이 저자 서문보다 역자 서문이 우리가 이 책의 전체의 면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역자 바로 한근태 선생님, 셀이 CO에서 북 리뷰를 하기도 하셨죠. 이분의 역자 서문을 보도록 하죠.
역자 3은 우리 때는 중학교까지는 뺑뺑이 추첨으로 들어갔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시험을 봐서 들어갔다. 열심히 공부에 들어간 인류학교에서 고3이 되면 반을 갈랐다. 아이들 사이에 실력 차이가 나는데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인류대학 입학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공부가 뒤처지는 애들은 스스로를 돌반이라고 부르며 자조하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은 어떤가? 일부 특목고가 있기는 하지만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애들을 같은 수준으로 한 반에 모아 가르친다. 당연히 모두가 불만이고 힘들 수밖에 없다. 잘하는 아이들도 힘들고 못하는 아이들도 힘들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은 더욱 힘들 것이다. 그러니 다들 사교육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나 자신도 확신이 없다. 나처럼 불만을 터뜨리긴 쉽지만 막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힘들다. 교육 문제란 것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학교가 훌륭하게 역할하고 향상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바뀌었다. 1974년에는 학교를 B로 평가했고 1981년에는 C로 하락했다. 전보다 더 악화되었고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과연 학교란 발전을 하지 못하고 퇴보만 한 것일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립학교도 열심히 발전했지만 사회가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고 그에 따라 학교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계속 바뀌었지만 학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교육 문제는 힘들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수업을 뜻하는 클래스를 보자. 어떤 의미에서 클래스는 사회적 계급을 뜻한다. 학교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보살핀 학생들은 부모가 좋은 교육을 받고 충분한 자원과 경험으로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아이들이었다. 클래스는 교육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을 뜻하기도 한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수업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사회 계급이 결정될 수 있다. 그만큼 교육이란 모든 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사회적 이해관계가 많다. 또 교육은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그렇죠. 요즘엔 사회적 관계로 보는 게 더 많죠. 책의 한 대목을 보자. 일부 가난한 노동자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는데 아이들은 정말로 잘 컸다. 일부 부유한 비즈니스맨들은 아이들에게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엉망이었다. 3세 이전의 아기에게 가정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분량에 따라 아이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랭귀지 댄싱이라 부른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와 같은 책에서도 잘 나와져 있죠. 가정교육도 학교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학교에만 모든 교육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부 부모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원래 부모가 최초의 교사이죠. 그리고 이 집에서 아들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4세, 5세까지 심지어 열등감까지도 모두 형성이 되어진다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학교보다는 가정이 교육의 전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부모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랭귀지 댄싱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책의 저자는 파괴적 혁신의 전도사이다. 실타래처럼 꼬인 교육 문제를 자신만의 프리즘을 갖고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핵심은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욕구를 가졌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학습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각자가 최선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획일적 교수법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모듈식 학생 중심 접근법으로 이동하자는 것이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해법은 학생 중심 기술이다. 이게 핵심 언어입니다. 이 책에. 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것이 가장 흔하다. 앱 개발 등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사도 학생 중심 기술의 또 다른 형태이다. 반면 획일적인 기술은 모든 학생에게 한 가지 교수법만을 사용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같은 교과서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명의 교사가 강의하는 것이다. 파괴의 첫 번째 단계는 컴퓨터 기반 학습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학생 중심 기술이다. 2000년 가을 온라인 혹은 온라인
혼합 과목으로 45,000건이었던 등록수가 2007년 가을에는 22배 가까이 성장하여 100만 건이 되었다. 이 중 70% 정도가 고등학생이다. 대체제가 없던 시골 학교의 43%에게 온라인 과목을 제공했다. 2019년에 이르러 고교 과목의 50%가 온라인으로 제공될 것이다. 잠복기 몇 년이 지나면 학생 중심 온라인 기술에 급속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 폴 알렌이 만든 에이펙스 러닝이란 회사는 그런 모델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에이펙스는 학교들이 온라인 수강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이수 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에이펙스의 전략은 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과목을 시장에 파는 것이었다. 2003년과 2004년 에이펙스의 선이수 과목은 8,400개였고 2006년과 2007년에는 32,200개가 되었다. FLVS도 호소력을 갖고 있다. 시간, 장소, 방법, 속도를 초월한 학습이라는 모토 아래 대수, 영어 같은 기본 과목부터 선이수나 경영기술 같은 과목까지 90개 이상의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비소비자가 되었을 학생을 끌어들이고 있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플로리다 안팎에서 52,000명의 학생들이 92,000 과목을 등록하였다. 이 학생이 비소비자였다는 것, 학생들은 그냥 그 수업료를 내주면 그냥 공부를 했을 뿐이지 소비자는 아니었거든요. 소비의 주체는 부모였었죠. 근데 이들도 소비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여러 가지 그 기술 전략들 그리고 또 교육 사업 전략들과 함께 바로 이러한 컨텐츠 사업들을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물론 과학기술에 맞추어서 교육이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게 당연한 흐름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그 모든 정당의 욕망은 뭐예요? 정권 획득이고 그리고 모든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이거든요.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또한 기술력이 향상되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2019년에는 적어도 50% 이상이 이러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반의 학습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았죠. 왜냐면 교육이야말로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만큼 되지 않자 또 다른 브레이크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2019년 후반기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몸살을 앓으면서 모두 집에 머물러야 됐잖아요. 집콕이 하나의 시대를 이루었잖아요. 이러한 시대 현상에 의해서 온라인 학습이라는 새로운 교육 트렌드가 만들어졌고 그 전까지는 뭐 학부모위원회 그리고 교사위원회 그리고 정책가들이 학생이 학교 나가서 면대면으로 공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그리고 이 컴퓨터 교육은 애들이 게임밖에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모두 스탑이 되었죠. 당연히 온라인 학습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최선의 방법이 되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학생이라면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또 교사들도 학교 그 자기 교사라는 직분을 이어나가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에듀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파괴적 혁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교육도 발전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업의 이윤이 목표가 되느냐 아니면은 인류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혁신시키는 인간 중심의 기술이 되느냐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혁신은 순서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공립학교에 이 방식을 도입하면 교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는 한 방에 이러한 저항을 종식시켜 버렸죠. 선생은 물론이고 부모들까지도 전 세계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 같은 기적인데, 코로나가 바로 이렇게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거죠. 왜? 인간들에게 이 죽음과 그리고 질병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심었거든요. 코로나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감염병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사회 질서가 코로나로 인해서 단번에 시스템을 변환시켰고, 이런 시스템에 맞는 교육을 찾다 보니 당연히 온라인 개학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진 거죠. 파괴적 혁신은 공립학교가 직접 가르치려고 하는 과목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다. 이때 2009년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 파괴적 혁신 그 교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그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공립학교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과목과 대상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테면은 대안 과목들이죠. 대안 중 하나가 비소비 시장이다.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수준 강의를 제공하는 선이수제도, 저소득 지역에 위치한 도시중학교, 집에 머물거나 집에서 학습하는 학생들, 지금은 모두가 집에서 학습하죠. 학점을 보충해야 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상이다. 기업 용어로 말하면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조금씩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았죠.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코로나로 되어버린 거죠. 어찌 보면 혁신과 혁명이라는 것은 맞지 않죠.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그냥 혁명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화된 학습법은 학교에서 훨씬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학생 중심의 교실은 신기술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컴퓨터는 모든 학생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파괴적 혁신을 통해 학교 개혁의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요 주장들이다. 그래서 학생 중심의 학생의 니즈에 의한, 학생의 수준에 의한 교육을, 사실 학교 교사가, 저도 역사 선생이었지만 수업을 하려면 아무리 많은 컨텐츠를 다뤄도 10개 강의 이상 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컴퓨터의 온라인상의 강좌를 정말 얼마든지 이를테면 에이펙스의 선의수 과목이 8,400개나 됐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2003년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유튜브도 학교죠. 요즘에 유튜브 저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저희 딸은 요즘에 양봉에 대해서 또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재미로 보지만 재미로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배움이고 학습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수억 개의, 수십억 개의 과목이 온라인상에 있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큐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니즈나 아니면 진로에 맞는 과목을, 배움을 어떤 컨텐츠를 큐레이션해서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교사들도 이제는 서포터가 돼야 되는데,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애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많은 사과에 대한 배움을 주는 주제의 강의들을 큐레이션 하는데 학생에게 코칭을 하는 그러한 교수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이미 코로나로 인해 파괴적 혁신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다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 중심 교실은 이루어졌고 신기술 수요를 증가시켰죠. 지금 여러분들 엠팡이 얼마나 주가를 호가하고 있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이 모든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